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도 각도기님을 모시고 미국 시장만 흥분했는데 괜히 우리나라까지 흥분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든, 왜 내 계좌는 아직 흥분 안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흥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쏠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애플 이야기를 이제 하시다가, 역시 애플판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마소의 막 제목은 마소 뭐 사상 최고가 이러더니 내용은 뭐야? 막 애플 얘기 막 하다가 자, 한번 쉽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5년 정도 후가 됐다고 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아람코 빼놓고 빼놓고 시가총액 1위는 마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애플이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애플이죠. 당연히 애플인데 네.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한 종목만 골라보려면 애플이다. 애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애플의 혁신성과 그 창의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힘들어요. 애플 실제로 미국 서부에 애플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얘기 들어보면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물론 이건 빅테크 애들 다 힘들 거예요. 월급은 많이 받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낼 수 있는, 근데 이게 실패하면 조지는 거지. 비전 프로가 실패했어. 근데 대대적으로 미뤘는데 실패해서 딱 맥킨토시, 리사 뭐 이럴 때 하고 그러면 얘네가 훅 꺼지겠죠. 그러니까 사업가 기질이 있는 시애틀에 있는 그 집단과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실리콘밸리의 대결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과연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자들을 좀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 딱 그런 거예요. 창업자를 밀어주고 새로운 세대를 열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여는 사람들, 이게 너무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혁명도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업에서 크게 번 애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사업화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잘 엮어가지고 만드는 애들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애들과 좀 달라서, 그래서 이쪽을 조금 편드는 경향성이 있고, 그럼 저거가 참 멋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실패 후 부활하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들의 그 사명,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그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명들,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미국 사회나 이런 것들 경영인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뭐 예를 들면 성인 군자이면서 매너도 좋고 뭐 얼굴도 좀 잘생기고 그리고 경영까지도 잘하고 막 진짜 완벽한 사람을 성인을 이제 찾죠. 성인 하고, 성인이자 능력자.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성격 정말 지랄맞은데 경영 잘하면 경영자니까 인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머스크하고 지금 저커버거하고 지금 MMW입니까? 뭡니까? MMF, UFC 뭐 대결로 UFC 한다. 대결 한다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른,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저 근본도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는 뭐 그거는 그냥 그거 요소대로 하고 또 경영대로만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런 문화는 좀 좋아 보인다. 이제 극단적으로는 연예인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되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나갈 때 조금 큰 제약이 될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 성향이니까. 근데 이게 결국 투자하고도 결국 연결된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제이콥 설 교수하고 대담을 했잖아요. 그때 느꼈던 거예요. 제이콥 설 교수 입장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너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프랑스의 재상이었던 꼴베르, 지금 세계 최고 권위자거든요. 꼴베르 연구의 세계 최고 연구자. 그러다 보니까 편향이 생기죠, 꼴베르에 대한. 근데 꼴베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를 명품의 나라로 만든 근원적인 사람입니다. 뭐냐면 모든 거의 기준과 표준을 다 만들었어요. 산업 표준을 다 만들어서 그걸 맞춰서 옷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했죠. 그 전에는 그냥 파는 사람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달랐는데 그 표준을 만지니까 프랑스 제품은 되게 균질하게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서 명품이 탄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너무 대단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가 단위에서 경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끌고 가서 이런 규모로 세계적인 국가의 반열로 다 올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꼴베르적인 그 구조가 가장 잘 그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면 여기에서 그래 그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캐주얼한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개차반인 미국 애들 귀족들이 저렇게 싸운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뭐 평민이 귀족이 됐지만 저렇게 뭐 그것도 그냥 싸움도 아니고 뭐 품위 있는 싸움도 아니고 그냥 피 흘리며 싸우겠다는 저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바로 관료제가 있어요. 관료제가 우리는 우리나라 동북아 3군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나라가 집행해서 가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정확한 계획 경제예요. 사실은 박정희 시대가 국가 경제 시스템이죠.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거니까 국가주의 산업주도 경제였고 그게 어디까지 올립니다. 규모를 올렸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고 국가가 하면 이렇게 따라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 대신에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굉장히 큰 제약 상황이에요.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그래도 아예 변화를 싫어하는 정도 수준이고 우리는 그래도 좀 성격이 있는 민족인지라 아니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중국도 굉장히 그 큰 나라가 아주 일률적으로 다 정부 산하에서 쫙 움직여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큰 기업들 족치는 거 보세요. 무서운 일이죠. 거기는 또 고관리 원체 셉니다. 근데 미국은 국가 권력이 엄청 센 것 같지만 되게 자유를 중시하고 민간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주 자본권이 굉장히 세죠. 지금도 아마 반도체 업체들은 주주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지 마세요. 중국에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가 한다는데 밑에서 반대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가 한다 하는데 밑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이익 집단이 같이 가서 절대 안 돼. 힘들잖아요. 협의는 하되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진짜 안 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뒤로 뭐 예를 들어 물건을 판다든가 뭐 이런 이 차이가 저는 빅테크를 만든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논리라 그러면 제가 사실 오늘 질문 중에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참 동남아 삼국이 그 일본, 중국, 한국이 되게 특이하다. 한국은 가계부채 전 세계 1위. 전세 넣었을 때 일본은 그 국가 부채가 1등이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각각이 다 그 다른 영역에서 어떤 1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뭔가 모르게 비슷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혹시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빅테크 같은 창의적인 회사가 나오기 더 힘든 구조가 아닙니까? 앞으로도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도 동북아 3국 중에서 한국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명백합니다. 그거는 명백한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로 엔터테인먼트하고 컨텐츠 사업들이에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다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사업이 대표적인데 영화 사업의 그 역사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재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유 자금을 영화하는데 조금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영화계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들쭉날쭉한 거예요. 정산도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관객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그 사람들이 손으로 쉬었어요. 정해진 게 없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거를 전산화 시스템을 다 바꿔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관객이 얼마 들어왔고 배급사와 그 극장이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도 그걸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투자가 더 늘어나고요. 또 하나 그때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사업이 꽃을 핍니다. 사실 그 전까지 어떻게 되면 헐리우드한테 모든 게 다 잡혀 먹힌다. 국내 영화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후로 한국에 1000만 관객이 있는 것들이 계속 속출을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면 뭐 쿼터제 해야 된다, 그거 폐지한다 그래서 막 영화인들이 막 데모하고 머리 깎고 강수현 씨 삭발했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지원하면서 한국의 컨텐츠가 확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 얼마나 예술인들이 그렇겠어. 자율적인 정신이 있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꽃을 피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잘 되니까 또 자금이 들어오는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벤처 캐피탈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영화 하나 만들. 영화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갈 때 쫙 무슨 창투사 뭐, 뒤쪽에 가면 창수가 쫙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 지금 K-팝 컨텐츠도 보면 되게 자유롭게 하면서 네. 갔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안 된대요. 이 엔터 사업이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앨범을 만들거나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한번 제가 우연치 않게 뮤직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 2010년, 15년 네. 전에 하던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걔네들이 진짜 제대로 퀄러티가 나오는 걸 만들려면 한국에 와서 만들어야 돼. 벌써 전세 역전된 거예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진짜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거래소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거래소가 진짜 민간 자율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부 인사가 나와서 나중에 취업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그 일반 회사처럼 경쟁하는 회사처럼 돼서 어떻게 하면 지수를 올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땡겨가지고 증권거래소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 주주들이 같이 좋아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 훨씬 더 민간 창의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 자본이 활성화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도 도와주면 좋죠. 요즘에 뭐 반도체 무슨 R&D 비용 뭐 좀 네. 없애주고 그 세금 공제해주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자본시장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면 자본시장이 다 알아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잉여 자본 너무 많거든요. 투자 못해서 날린 거예요. 오늘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 사실 그 질문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전 사실 위안화는 아니었고, 엔화를 바꿀까? 지금 시점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까? 예, 뭐 그런 시점을 막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엔화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위안화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네. 물어봤을 때 각동이님이 주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환율에 대해서 네. 뭐 1150원 이야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일본 엔화 또 위안화는 그냥 이렇게 뭐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쪽 방면 그렇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뭐 금은 보통 이제 달러가 내려가면 금은 또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000선이 무언가 상단이 막혀져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달러가 내려가면 그걸 뚫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근데 벌써 이미 올라갔어요. 달러 10% 떨어지는 동안 금 제자리였으니까 네. 사실상 10% 떨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금값 10% 떨어지면 똑같아요. 1900온스에서 뭐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예. 뭐 2000이라고 해도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달러가 10% 떨어졌으니까 12%가 떨어졌는데 지금 고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환은 사실 누구도 몰라요. 네. 완전 일종의 종합 예술인데 예를 들자면 원화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반도체 좋아졌어요. 수출 좋아져요. 그리고 AI 생성형 AI 때문에 진짜로 HBM하고 메모리 시장이 더 폭발해요. 그러면 원화 1150원 이하로도 가야죠.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그 지금 PF가 막 연쇄 도산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가계 대출 문제가 집값이 추가로 떨어 한 20-30%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근데 은행들까지 휘청거려. 그러면 1,300원 이상 올라가요. 1,5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들은 그 상황들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 분명히 그건 그렇고. 근데 어찌 되었거나 기본적 가정상에서는 원하는 강세 추세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 회복이 될 때 파급력이 뭐가 좋을까라고 보면 미국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금 빅테크 세븐들은 이미 상당히 괜찮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종목들 좋아져도 네. 빅테크 좋아진 거에다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빅테크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강세 유지할 수 있다. 이 금리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문제는 역시나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근데 원체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거를 하는데 근데 딱 하나 총선 이후에 다 모두가 늘어지는 상황들 이런 게 오면 정책적 대응이 갑자기 늦어지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게 다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 다음은 정말 좀 심각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 3.5%의 기준금리 그리고 뭐 신용이 좋았을 때 4%대가 조금 넘어가는 뭐 아니면 5%대 이 금리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2천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2, 3억씩 대출을 받아서 와 집을 산다라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뭔가 DNA상에서 일단 내가 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 살 집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면서 나의 가장 큰 투자처이다 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뭐 누가 사회학자나 역사학자가 같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 농경사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정주하는 문화, 정주했기 때문에 땅이 중요한 문화잖아요.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극명하게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었잖아요. 수천 년 그랬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 정주에 대한 욕구 이런 거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농경 문화가 지금 보면 동북아 상북이 똑같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일본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경제가 휘청하게 된 거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길을 못 펴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한국도 소비가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거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거든요. 네. 이게 다 농경 문화 차이지 않습니까? 그 농경이 굉장히 발달했고 쌀이 중요한 나라들. 그 중국의 저기 뭐야 옛날 공산당 그 배지를 보면 다 뒤에 이렇게 볼이나 쌀 같은 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50원짜리 그려진 것처럼 다 그렇게 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의 특성이 상당히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근 역사적으로 보면은 1950년대 이래로 부동산은 미국 주식시장하고 지금 똑같다. 갖고 있으면 결국 승리한다. 팔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성공했던 마치 지난 40년간 채권 들고 있었으면 이겼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GDP 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네. 라는 게 그게 첫 문제. 예를 들어 70% 정도 되면 괜찮아요.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은 GDP가 늘어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GDP가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지금 105% 되는 게 한 90%가 떨어졌다.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부동산.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5%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면 여기서 부스팅이 되면 이쪽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만약에 그럴 일은 안 생기겠지만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나는 거기 위험해서 이제 조만간에 뭐 1년 이 안에는 그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뭐 저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금 다 찾아갖고 뭐 달러로 바꿔놔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일단 부채는 없어야죠. 부채는 없어요. 부채만 없으면 저는 기인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에 집 갖고 있으면서 부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부채를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터지면 이제 다 죽는 다 죽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부채 리스트럭처링 해야죠. 부채 감소시켜야죠.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현실 진짜 그거 말고는 근본적인 대안은 사실 없는 거니까 맞죠. 부채 줄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경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자영업 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요식업 하시는 데 가보면 10시면 문 다 닫잖아요. 두 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직원이 없고 손님이 없고 그다음에 직원이 없고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이후로 못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님이 돈이 쓸 돈이 없어. 빚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받아서 25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어떻게 생활하냐고요. 그냥 바로 최저임금이잖아. 바로 최저임금. 식구들 하면 4명, 3명 딸려 있다가 2명, 3명.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에코에 3억 투자해서 10억 됐다는데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결정. 왜냐면 지금은 완전히 그 숏 스퀴즈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와, 장난. 제가 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200만 원 정도 그쪽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래. 라운딩 한 번 정도 갈 돈을 이제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좋았죠. 공돈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금은 네. 내가 정말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나는 역시 주식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안 빠지길 바래요. 왜냐면 안 빠지면 이게 부의 효과가 나거든. 여기서부터 성공하신 분들이 투자 그때 IMF 때도 그랬어요. 그 닷컴 버블로 큰 돈 벌었던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계속 오래도록 뜨거웠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다른 쪽 자본도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코를 안 갖고 계시는 네. 소외되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자기 길 가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에코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번 장에서 50% 100% 수익 나신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반도체 주식을 좀 비중 높게 가지고 가신 분들은 뭐 한 30-40% 수익은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 근데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반도체 간다는 얘기를 뭐 너무 일찌감치부터 해가지고 좀 그렇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샀던 사람조차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결론을 갔죠. 아주 이상한 종목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어요. 계속 있고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시면 집니다. 어차피 평생 할 건데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버핏이 했던 그건 해보면 버핏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는데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잖아요. 돈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으면 기회는 여기서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평생 할 거고 그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을 뭐 한 15%씩만 나면 뭐 얼마죠? 그러면 5년인가요? 5년마다 지금 계좌가 2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계좌가 2배씩 늘어나요. 그거 처음에 2배 하고 두 번째 2배 하는 게 어렵지. 그 한 4배 되고 나면 계좌 금방금방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면 집니다. 왜냐하면 서두르게 되고 가격에 현혹이 되고 흔들리는 가격에 내 마음이 뺏기면 이 시장에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저희가 20몇 년 해본 결과 왜 너는 바보같이 돈 하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2차 전지 투자를 안 해서 2차 전지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19년, 20년에 했어요. 너무 빨리 하셨죠? 그때 수익 많이 났어요. 그 장비 업체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은 나죠. 저는 딱 한 종목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가 거의 한 100% 가까이 났는데 50에서 100% 사이에 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미 했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는 시즌 다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했던 거가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또 계속해서 열릴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바이오에서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뭐 반도체에서 지금은 후공정이 됐는데 전공정에서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엔터가 터진 것처럼 또 다른 영역에서 뭐 터질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 기회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20년 경험해 본 경우를 빨리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그거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 빨리. 네. 저는 그러면 성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가까이 비가 오니까 해가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조금 걸으니까 구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 먹으면 비 한 방울 내리면 참 분위기 있고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람 마음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계좌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마 요 피가
굉장히 많은 비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계절이 또 올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정말 비 많이 내릴 때 피해 없으시게 보내시고 또 무더위가 막 찾아올 때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올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도기님과는 다음번에 또 준비를 많이 해서 또 더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